옛날 속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옛날 속으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그곳은 사계절 내내 안개가 자욱하고 해가 일찍 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왔지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들이며 겨울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지낸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가 먼저 들었지요. 히익 흑, 그 소리는 마치 깊은 한을 품은 듯 슬프면서도 섬뜩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밤이면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낙네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다고요. 며칠 후 마을 동쪽 끝에 사는 노인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문틈으로 스며드는 울음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본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들은 울음소리만큼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눴고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두려운 표정으로 서로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바로 저번 주에. 우리 집 개가 그날 밤 내내 지저댔어요. 무섭더라고요.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었어요. 마을 이장은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마 산짐승의 울음소리일 겁니다. 요즘 산에 여우가 많이 보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산골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울음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리 없었으니까요.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울음소리가 매일 같은 시각, 정확히 자정이 지나 1시쯤에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항상 같았습니다. 마을 뒤편 오래된 무덤들이 모여있는 뒷산 쪽이었지요. 그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음침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호기심에 그 소리의 정체를 밝혀보려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이 강하게 말렸습니다. 안 돼. 귀신은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을 제일 좋아한다네. 괜히 건드렸다가 화를 당할 수 있어. 날이 갈수록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던 것이 이제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밤만 되면 무서워서 부모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노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굿을 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스님을 모셔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오라며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혹시 모를 소동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고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으아악 으흑흑 마치 누군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굳게 닫고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개들도 꼬리를 말고 짖지 못했고 닭들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왜 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래된 서당 건물에 마을의 원로들이 모였습니다. 백발의 노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김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오. 내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소.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도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고 호기심에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 화를 당했다고 하오. 다른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소. 뒷산 무덤가는 원래 금기의 땅이었소. 특히 밤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 누구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엄격히 경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곳곳에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밤에 뒷산 무덤가로 가는 것을 금지함. 위반 시 마을 규율에 따라 처벌함. 젊은이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어른들의 단호한 태도에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울음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적어도 마을에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 안에 머물렀고 밤이 되면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밤에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금기는 깨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마을에 젊은 총각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용기가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친구 하나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야, 박서방. 너 정말 용감하다고. 그럼 오늘 밤 뒷산에 한번 가볼래? 다른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른들이 뭐라고 했는데. 하지만 박서방은 술기운에 허세를 부렸습니다. 귀신이고 뭐고 다 헛소리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주지. 친구들이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겁쟁이들이야. 나는 간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때는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박서방은 술기운을 빌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지만 밤에 그곳은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올빼미가 울었고 풀숲에서는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은 점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술이 깨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뭐야, 별거 아니잖아.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익 박서방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에서 들을 때보다 훨씬 선명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그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끌리듯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무덤가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석들이 어둠 속에서 으스스하게 서 있었습니다. 으흑, 으흑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박서방은 뒤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인의 형상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줘, 제발. 박서방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흰 그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의 집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는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전날 밤 일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말렸는데 술에 취해서 뒷산으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금기를 어긴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밤에 말입니다. 수색대가 조직되었지만 해가 있는 낮에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밤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고 더 처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얻은 듯 혹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더욱 굳게 닫았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는 밤새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으러 나설 수 없었습니다. 밤의 뒷산은 이제 금기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해가 떠오르자마자 마을의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수색대를 구성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장섰고 박서방의 친구들도 자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낮의 뒷산은 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며 평범한 산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덤가에 가까워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으며 새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부터 조심하시오. 이장이 말했습니다. 수색대는 흩어져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무덤들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고 비석들은 세월에 마모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무덤 하나 앞에 풀숲이 이상하게 짓밟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끌려간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풀잎들은 한쪽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땅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톱 자국 같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끌려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작은 덤불 뒤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서방이 신고 나갔던 신발이었습니다. 낡은 집신 한 짝이 덤불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 친구가 그 신발을 알아보고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이 형이 신던 신발이에요. 사람들은 더욱 철저히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흔적은 그 신발 한 짝이 전부였습니다.
시신도 옷가지도 다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는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짓밟힌 풀숲의 끝이 특정 무덤 앞에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다른 무덤들보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비석의 글자는 거의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고 무덤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풀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그 무덤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무덤은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무덤이요. 누구의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사연이 있다고 들었소. 수색대는 그 무덤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땅을 파볼까 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어른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함부로 무덤을 건드리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소. 일단 돌아가서 의논합시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색대 중 한 명이 무덤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가지 하나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그 헝겊은 낡고 해졌지만 분명 사람의 옷감이었습니다. 색은 발에서 거의 흰색에 가까웠지만 원래는 다른 색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헝겊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듯 하면서도 향긋한 형용하기 힘든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박서방의 것인지 아니면 훨씬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려갑시다.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야 하오.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한 청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저 무덤 위에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서 있었다고요. 흰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 같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로 돌아온 수색대는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찾지 못했고 단지 이상한 흔적들만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는 아들의 신발을 꼭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색대가 발견한 것들을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이건 분명 귀신의 짓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소. 분명 저 무덤에 있는 귀신이 데려간 거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그들의 마을에 존재하고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녀를 불러야 하오. 이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날 밤 울음소리는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듯한 혹은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사흘 후 마을에 무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인근 고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녀였습니다. 나이는 50주루로 보였으나 눈빛은 예리하고 깊었습니다. 긴 흰색 한복에 머리는 높이 올려 묶었고 손에는 방울과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녀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마을에 무거운 기운이 서려 있구나. 그녀를 맞이하러 나온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안내하시오. 그 산을 보아야겠소. 무녀가 말했습니다. 이장이 앞장서서 뒷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무녀는 걸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땅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뒷산 입구에 도착하자 무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나만 가겠소.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기운이 흐트러지요. 사람들은 걱정스러웠지만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단지 이장과 몇몇 원로들만 멀찍이 떨어져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무녀는 천천히 무덤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그녀의 옷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주문을 외웠고 방울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제의 무덤 앞에 도착하자 무녀는 멈춰 섰습니다. 오랫동안 그 무덤을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엔 오래전 한 여인의 한이 서려 있구나. 무녀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를 무덤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정하게 하소서, 원한을 씻어주소서 주문을 외우며 재를 뿌리는 그녀의 모습은 엄숙했습니다. 재를 다 뿌린 후 무녀는 부채를 펴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우아한 동작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옛말이었지만 그 가락은 구슬프고 애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무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았던 그녀가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이 전과 달리 공허하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한이 깊구나. 무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림의 한 배신의 한 외로움의 한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마치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무녀가 신내림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 약속했는데 거짓말쟁이 나를 버렸어. 잠시 후 무녀의 몸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장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무녀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물 좀. 누군가 물통을 건넸고 무녀는 물을 마시며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원한을 품은 처녀의 혼백이요. 무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이곳에서 살았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죽었소.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녀의 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이곳에 머물러 있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 울음소리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무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살아있는 자를 유혹하는 울음이요. 그녀는 외롭고 분하고 슬퍼서 다른 이들도 자신처럼 만들고 싶어 하오. 특히 젊은 남자들을.
그럼 사라진 박서방은? 이장이 물었습니다. 무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오. 그녀가 데려갔소. 저승도 아닌 이승도 아닌 곳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박서방의 친구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무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소. 사흘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소. 그는 이미 그녀의 것이 되었소.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서방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그것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무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산을 떠나야겠소. 해가 지기 전에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경고했습니다. 명심하시오. 절대로 밤에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오. 그럼 그 귀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두면 또 누가 희생될 텐데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무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굿을 해야 하오. 큰 굿을 열어서 그녀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한이 너무 깊소. 보통의 굿으로는 안 될 거요. 먼저 그녀의 사연을 정확히 알아야 하오. 사연이요? 그렇소.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원한을 품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해원을 할 수 있소. 무녀가 설명했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 옛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을 찾아보시오. 분명 이 무덤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거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무녀는 계속 주문을 외우며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운데 두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었지만 모두가 빨리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한 무녀는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마을을 지키겠소. 하지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하오. 문을 꽁꽁 잠그고 아이들은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녀는 품에서 작은 부적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대문에 붙이시오. 악한 기운을 막아줄 거요. 부적은 붉은 글씨로 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하며 부적을 받아갔습니다. 무녀는 마을 회관 마당에 제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지를 펴고 정화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고 과일과 떡을 올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무녀는 제단 앞에 앉아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하게 밤을 맞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예상대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히익흐윽하지만 오늘의 울음소리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분노에 찬, 더 절규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녀의 굿에 대해 항의하는 듯 했습니다. 무녀는 북을 더욱 세게 쳤습니다. 둥둥둥둥. 그녀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원혼이여, 한을 푸시오. 이승에 더 머물지 마시오. 울음소리와 북소리가 밤하늘에서 부딪혔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대결하듯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북소리도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마저도 멈춘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무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은 넘겼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오. 내일부터 그녀의 사연을 찾아야 하오. 시간이 많지 않소. 동이 트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녀는 제단 앞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아직도 북채를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담요를 가져다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원로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처녀 귀신의 사연을 알아내야 하오. 누구든 옛 이야기를 아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이제 마을의 운명이 그 사연을 밝히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80이 넘은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들로 옛 이야기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무녀도 밤새 쉬고 난 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에 대해 아시는 이야기가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오. 이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가 가장 나이 많은 최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전이라고 했소. 이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다고 하오. 이름은 춘이었다고 들었소. 최영감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처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무척 곱고 효심이 깊었다고 하오. 다른 노인이 거들었습니다. 맞소, 나도 들은 적이 있소. 춘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앓아누우셨다고 하오. 최영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춘이는 낮에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고 밤에는 삼을 삼아 돈을 벌었다고 하오.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을 사고 둘이 끼니를 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처녀의 효심을 칭찬했다고 하오. 그 처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 마음씨와 얼굴이 너무 고와서 마을의 총각들이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고 들었소. 무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처녀가 어째서 원한을 품게 되었소? 최영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사랑 때문이었소.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한 총각이 있었소. 이름은 석규라고 했소. 그는 양반 집안의 아들로 공부를 하러 이 마을에 자주 왔다고 하오. 춘희와 석규는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오. 석규는 춘희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춘희도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끌렸지요. 둘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소.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있었소. 양반과 상민은 함께할 수 없는 시대였지요. 그렇소. 최영감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었소. 석규는 춘희에게 맹세했다고 하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꼭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우리 가문을 설득하겠다고 말이오. 춘희는 그 말을 믿었소. 아니, 믿고 싶었던 거지요. 그녀에게 석규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에서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무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최영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석규는 과거 공부를 위해 한양으로 떠났소. 떠나기 전 그는 춘희에게 은비녀 하나를 주며 말했다고 하오. 이것을 간직하고 있거라.
내가 돌아올 테니. 그리고 그는 떠났소. 춘희는 매일 밤 그 은비녀를 보며 석규를 기다렸소. 처음 1년은 편지가 왔다고 하오. 공부가 잘 되고 있다. 곧 돌아가겠다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최 영감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째부터 편지가 끊겼소. 춘희는 걱정이 되어 석규의 집안의 소식을 물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냉대했다고 하오. 다른 노인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소. 그 사이 춘희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춘희는 홀로 남았소. 그녀는 여전히 석규를 기다렸소. 마을 사람들이 혼처를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고 하오. 그리고 6년째 되던 해 최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희는 소식을 들었소. 석규가 한양에서 다른 양반 가문의 딸과 혼인했다는 소식을 말이오. 회관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 춘희는 그 소식을 듣고 미쳐버렸다고 하오. 최 영감이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 울었다고 하오. 거짓말쟁이. 나를 버렸어. 어째서 하며 울부짖었다고 하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소.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매일 밤 산에 올라가 울었소. 손에는 항상 석규가 준 은비녀를 쥐고 있었다고 하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한 노인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희는 결국 그 뒷산 무덤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소. 얼어 죽은 것인지 굶어 죽은 것인지 슬픔에 죽은 것인지 아무도 모르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은비녀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다고 하오. 마을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소. 최 영감이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로 가끔 밤이면 그곳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잊어갔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된 거요. 무녀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엾은 처녀 6년을 기다렸는데 배신당했구나. 그런데 말이오. 한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더 슬픈 것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석규가 그 혼인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오. 그의 부모가 강제로 혼처를 정했고 석규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오. 그가 춘희를 잊은 것이 아니라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는 혼인 후에도 평생 춘희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들었소. 하지만 그 사실을 춘희는 알지 못했소. 무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더 비극이로구나. 서로를 사랑했지만 시대와 신분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고 오해 속에서 한 사람은 죽고 그 한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거로구나.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무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소. 그녀가 왜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를. 그녀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사랑이 헛되었다고 생각하며 죽었소. 그 억울함과 슬픔이 원한이 되어 이승을 떠나지 못한 거요. 그녀를 위한 굿을 해야 하오. 제대로 된 진혼굿을 열어서 그녀의 한을 풀어주고 진실을 알려주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야 하오. 무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00년 동안 쌓인 한을 푸는 것은 쉽지 않을 거요. 큰 굿을 준비해야 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정성이 필요하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가엾은 처녀의 비극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춘희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100년 만에 내 이름을 다시 부르는구나.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잊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마을은 진혼굿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진혼굿을 준비하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무녀는 다시 한번 뒷산의 무덤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굿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인하고 제단을 차릴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무녀는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차리겠소. 그리고 그녀는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무덤을 열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덤을 열다니요? 그건 필요한 일이요. 무녀가 설명했습니다. 진혼굿을 제대로 하려면 망자의 유고를 확인하고 정성껏 다시 모셔야 하오. 100년 동안 방치된 무덤이니 아마 많이 훼손되어 있을 거요. 이장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낮에 해가 있을 때만 하시오. 무녀도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오. 오늘 당장 시작하겠소. 마을의 장정들이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녀는 옆에서 계속 주문을 외우며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작업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관이요. 장정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낡고 부서진 나무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녀가 다가가 관을 살폈습니다. 100년이 넘었으니 많이 썩었구나. 그녀는 향을 피우고 절을 한 후에 말했습니다. 이제 관을 여시오. 천천히 정성스럽게.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나무가 신음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관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뭐요? 이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관 안에는 시신도 뼈도 없었습니다. 단지 썩은 천 조각들과 흙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의 한가운데 마치 정성스럽게 놓아둔 것처럼 하나의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무녀가 조심스럽게 그 은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신기하게도 녹슬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아니, 깨끗했다기보다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오. 무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것은?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시신이 없었던 건 아니오? 무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분명 시신을 묻었을 거요. 마을 사람들이 춘희의 시신을 발견하고 여기에 묻었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은비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오. 이 비녀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지요. 그때 한 장정이 관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보니 관 바닥에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탓에 거의 지워졌지만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노라 끝까지 석규 무녀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한낮인데도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녀는 황급히 은비녀를 천으로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오. 뭔가 잘못되었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것은 그녀가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는 뜻이요. 무녀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귀신은 육신은 떠나지만 혼백만 남는 법이요. 하지만 한이 너무 깊으면 육신까지도 이승에 붙들려 있을 수 있소.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 춘희는 아직도 어딘가에? 그렇소. 무녀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은 채로 100년을 떠돌고 있는 거요. 아니 죽었지만 완전히 죽지 못한, 살았지만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우우 마치 누군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어서 산을 내려가시오. 무녀가 소리쳤습니다. 해가 있을 때 마을로 돌아가야 하오. 사람들은 황급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녀는 마지막으로 무덤을 돌아보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저 멀리 나무 뒤에 흰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무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녀의 품에 있는 은비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녀는 재빨리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눈을 뜨자 여인의 형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녀는 식은 땀을 흘리며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무녀는 곧바로 회관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표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요. 춘희는 단순한 원귀가 아니요. 그녀는 생명이 되어버렸소. 무녀가 설명했습니다. 생명이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못한 채 이승을 떠도는 존재를 말하오. 보통 원귀는 육신은 썩고 혼백만 남지만 한이 너무 깊으면 육신까지도 그대로 보존되면서 떠돌게 되오.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이들은 보통 귀신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험하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춘희는 지금 어디에 있소? 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요. 무녀가 답했습니다. 낮에는 어둡고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나타나는 거요. 그리고 그녀는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이 은비녀가 그녀를 이승에 붙들어두는 매개체요. 석규가 준 이 은비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녀의 혼이 이것에 매여 있는 거요. 그래서 시신은 사라졌어도 이 비녀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비녀를 어떻게 하면 돼요? 무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비녀를 통해 그녀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요. 진혼굿을 할 때 이것을 제단에 올리고 그녀를 불러서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하오. 진실이요? 그렇소. 석규가 그녀를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도 신분의 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평생 그녀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말이오. 그 진실을 알려주고 그녀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오. 하지만 무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생명은 보통 원기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워요.
100년 동안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녀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거요. 그녀는 밤마다 울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자신과 같은 슬픔을 다른 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서 특히 젊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요. 박서방은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세계에 갇혔을 거요. 생명은 자신의 주변에 일종의 다른 공간을 만들어요. 그곳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그녀의 기억과 한이 만들어낸 공간이지요. 박서방은 그곳에 갇혀 있을 거요. 구할 수 있소? 이장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무녀는 확신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진혼굿이 성공한다면 그 공간이 사라지면서 그도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춘희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 그녀가 100년 동안 썩지 않은 채로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울음소리는 그날 밤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우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무녀는 밤새 은비녀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비녀에서는 미세하게 푸른 빛이 나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이 뛰는 것처럼 빛이 깜빡였습니다. 춘희 무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슬픔을 이제 끝내자. 100년은 너무 긴 시간이란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어. 하지만 은비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푸른 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기다림을 상징하듯.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진혼굿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 제단을 만들고 음식을 장만하고 굿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무녀는 다른 무당들도 불러 함께 굿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보름날 밤에 굿을 시작하겠소. 무녀가 발표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가 가장 기운이 강할 때요. 그때 그녀를 불러내서 한을 풀어주어야 하오. 마을 전체가 긴장 속에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100년 동안 쌓인 한을 풀 수 있을까? 춘희의 생명을 편히 쉬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박서방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엾은 처녀의 100년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름날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흰옷으로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에 머물라는 명을 받았고 노인들은 연부를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무녀는 3명의 다른 무당들과 함께 뒷산에 제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춘희의 무덤 앞 넓은 공터에 큰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백지를 펴고 붉은 천을 두르고 촛불을 켜고 정화수를 떠놓았습니다. 제단 한가운데에는 춘희의 은비녀가 정성스럽게 놓였습니다. 그 주변으로 과일, 떡, 쌀, 술이 차려졌습니다. 향이 피워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산에 올라왔습니다. 남자들은 횃불을 들고 여자들은 음식을 들고 모두가 엄숙한 표정으로 제단 주위에 모였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라 산을 밝게 비췄습니다. 달빛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무녀는 하얀 무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풀고 북을 들었습니다. 뚱! 첫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굿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녀는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를 펼치고 몸을 돌리고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 세상에 떠도는 영혼이여, 한 맺힌 혼백이여, 춘이여, 춘이여. 무녀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무당들도 함께 북을 치고 장구를 쳤습니다. 둥둥둥 덩덩덩.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녀의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격렬하게 춤을 췄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이여, 100년 동안 기다렸구나. 100년 동안 한을 품었구나. 무녀가 외쳤습니다. 이제 나와라. 내 이야기를 하자. 내 슬픔을 나누자.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제단의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싹한 기운을 느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히익 으흑.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무녀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춘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내 적이 아니다. 우리는 내 한을 풀어주러 왔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고 낙엽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은비녀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왔구나. 무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은비녀를 집어들고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춘이여, 이것이 내가 100년 동안 지켜온 것이지? 석규가 준 이 비녀가? 갑자기 제단 앞에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안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형체가 뚜렷해졌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춘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녀네 비녀 춘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으면서도 구슬픈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무녀가 든 은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희야, 100년이 지났단다. 이제 내 한을 풀고 편히 쉬어야 할 때가 아니겠니? 쉬어? 춘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쉬어요? 그가 석규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춘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돌아온다고 했어요. 나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춘희의 형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투명한 눈물이 땅에 떨어졌고 떨어진 곳마다 서리가 생겼습니다. 무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춘희야, 들어보렴. 석규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거짓말. 춘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나를 버렸어요. 아니란다. 무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었단다. 그의 부모가 강제로 혼처를 정했어. 신분이 다르다고 양반가의 채통이라고 석규는 저항했지만 결국 부모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단다. 춘희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단다. 최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께서 들으신 이야기란다. 석규는 혼인 후에도 평생 너를 잊지 못했다고 하셨어. 그는 행복하지 않았단다. 늘 슬픈 표정으로 산을 바라보았다고. 거짓말 춘희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럼 왜 편지라도 보내지 않았어요? 왜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었단다. 무녀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가문에서 너와의 연락을 차단했어. 편지를 보내려 해도 가로막혔고 찾아오려 해도 막혔단다. 그는 갇혀 있었던 거야. 신분이라는 감옥에. 춘희의 형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는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단다. 무녀가 춘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너를 사랑했어. 끝까지 사랑했단다. 하지만 시대가 신분이 세상이 너희를 갈라놓은 거야. 아, 춘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내가 100년 동안 품었던 이 원한은, 이 분노는 잘못된 거였어요? 너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단다. 무녀가 말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모두 진짜였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잖니. 석규는 너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도 너만큼 슬펐단다. 춘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리면서 그녀의 한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형상이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석규 춘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도 아팠을 텐데. 무녀는 은비녀를 춘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것을 놓아주렴. 이것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단다.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석규가 준 사랑의 증표였던 그 비녀를. 하지만 춘희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나는 석규와의 연결도 잃는 거 아니에요? 무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진짜 사랑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어. 이제 놓아주고 다음 생을 기약하렴. 다음 생 춘희가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다음 생에서는 신분도 없고 장벽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렇단다. 무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생에 한을 풀고 다음 생에서 다시 행복해지렴. 춘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은비녀를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순간 비녀에서 나던 푸른 빛이 사라졌습니다. 춘희의 형상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고마워요. 춘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0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어 이제야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춘희야.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였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니? 춘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 청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를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돌려보낼게요. 춘희가 허공에 손을 흔들자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아들. 어머니가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박서방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춘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형상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투명해졌습니다. 석규야, 다음 생에서 만나자.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춘희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단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어라, 춘희야. 내 100년 한이 이제 풀렸다.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하기를.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곤했지만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굿이 끝난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춘희의 혼은 마침내 이승을 떠나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서방은 며칠 동안 알아누웠지만 곧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얀 안개 속을 걷고 있었고 슬픈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무척 슬펐어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을 석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녀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저 외로웠던 거예요. 무녀는 춘희의 무덤을 다시 정성껏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비석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효녀 춘희의 묘. 사랑을 끝까지 지킨 이. 이제 편히 쉬소서. 그리고 그 은비녀는 무덤 속 깊은 곳에 함께 묻었습니다. 이제 그 비녀는 더 이상 집착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춘희와 함께 잠들게 되었습니다. 무녀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소.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춘희의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 이야기가 아니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회 없이 사랑하시오. 말해야 할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하시오.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으시오. 춘희와 석규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시대와 신분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소. 그리고 오해 때문에 100년이나 한을 품었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젊은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사랑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녀가 덧붙였습니다. 춘희를 기억해 주시오. 그녀는 악한 귀신이 아니었소. 단지 사랑하고 기다리고 슬퍼한 한 여인이었을 뿐이요. 그녀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 주시오. 그래야 그녀가 진정으로 잊히지 않을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했습니다. 춘희의 이야기를 잊지 않겠다고, 그녀를 기억하겠다고. 다음 날 무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무녀는 마지막으로 뒷산을 바라보며 작은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어라, 춘희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렴.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하기를. 무녀가 떠난 후 마을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짓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무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돌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연인들은 무덤에 찾아가 꽃을 바치고 기도했습니다. 춘희 언니, 저희가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춘희의 무덤은 사랑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마을에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이웃은 이웃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춘희라는 처녀가 있었단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100년 동안 기다렸지. 이야기는 조금씩 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춘희가 천사처럼 아름다웠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긴 기다림과 결국 풀린 오해에 대한 이야기. 박서방은 그 일 이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더 신중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정기적으로 춘희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춘희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마지막에 당신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몇 년 후 박서방은 착한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혼례날 그는 신부와 함께 춘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춘희님,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하시기를.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 짓고 있는 꿈을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고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계절은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춘희의 무덤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다른 곳보다 꽃이 더 많이, 더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춘희가 기뻐하는 거야. 이제 평화를 찾았으니까. 어느 봄날 무덤 앞에 나비 한 쌍이 날아왔습니다. 흰 나비와 노란 나비가 함께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본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것 봐, 춘희와 석규가 아닐까?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 거 아닐까?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춘희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춘희가 죽은 지 200년이 된 것입니다. 마을은 현대화되었고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춘희 사랑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공원에는 춘희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박물관도 만들어져 당시의 옷과 물건들을 전시했습니다. 물론 진짜 은비녀는 무덤 속에 있었지만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연인들이 함께 와서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춘희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노인들은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달은 밝았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춘희의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슬프지? 여자가 말했습니다. 100년이나 기다렸는데. 응, 하지만 아름다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거잖아.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데 춘희는 끝까지 사랑을 지켰어. 그때였습니다. 미풍이 불었습니다. 그리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축복하는 듯한 여자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금 뭔가 들리지 않았어? 무슨 소리? 남자가 물었습니다. 웃음소리 같은데 행복한 웃음소리.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달빛만이 무덤을 조용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춘희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건가 봐.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여자가 동의했습니다. 고마워요, 춘희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게요. 그들은 일어나 손을 잡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춘희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가는 것처럼.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잠들었고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춘희의 비석을 비췄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효녀 춘희의 묘. 사랑을 끝까지 지킨 이제 편히 쉬소서. 그날 밤 마을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진정으로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그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끔, 정말 가끔 바람이 세게 부는 밤이면 무언가 들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울음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웃음소리라고. 흰 나비와 노란 나비가 함께 춤추는 소리라고.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이라고.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이제 나는 행복해요. 춘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말하세요. 오해가 있다면 지금 바로 풀으세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매일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후회는 평생 남지만 사랑은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으니까요. 춘희와 석규처럼 100년을 한으로 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춘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날 밤 당신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세요. 혹시 흰 나비 2마리가 함께 날아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춘희와 석규입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이번에는 행복하게 사랑하는 두 사람.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